오늘 먼저 개각부터 평가해 보겠습니다. 장관급 인사 8명 교체됐는데요. 관심의 초점은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벌써부터 청문회 어떻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국 전 민정수석, 외교안보 라인은 유임이 됐습니다. 연말에 또 개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가장 관심을 모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해 맹산 정신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해 맹산 중공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읊은 시 구절의 한 대목입니다. 서해 맹산은 서해 어룡동 맹산 초목지 뭐 이런 뜻이랍니다.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준다 이런 뜻인데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강경화 외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번에 그대로 남았고요. 여야의 평가는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관련된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8명, 주미 합중국 대사관 특명 전권 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국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법학자로 싸우의 인사의 핵심은 면죄부와 부적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가장 필요한 외교안보 라인은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결국 지금의 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문정인 특보가 주미대사로 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내막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고사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내막인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는 문정인 특보의 주미대사 임명에 대해서 결코 발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한 분위기를 청와대가 읽었거나 그러한 분위기가 전달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소위 회장문 인사 또는 코드 인사 이런 것이 일색인 점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우리 외교 안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유임될 것으로 알려져서 우려가 큽니다. 지금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지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한미일 동맹은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주변국의 압박 속에서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리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예, 패널들의 평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차지원 교수. 네.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갈 거다라는 네. 거는 진작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뉴스도 아닌데 네. 왜 이렇게 뉴스가 되죠? 사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인사였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아마 조국 수석이 이번 개각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했음에도 이게 막상 닥치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강한 비판을 해놨는데요. 혹시 했을까요? 아니 저는 혹시라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조국 수석이 법무장관 되는 거는 그냥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수석이 핵심 요직인 법무장관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견제구를 던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바로 그 때문에 조국 수석에 대해서 상당히 날을 세워왔습니다만 그리고 또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도 자신이 상당히 법무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돼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껄끄러운 여러 가지 정치적 은사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이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정치적 선전포고가 아닐까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국 수석이 실질적으로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뒤에 지금 아마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사법개혁일 부분인데 예. 이 사법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 지형 자체도 흔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정치적 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야당 입장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러한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난 뒤에 그러면 지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총선, 예. 더 나아가서는 대선이라는 그 하나의 잠재적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오늘 그 지금 이 개각에 대해서 기승전 조국이라고 지금 맹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오늘 조국 그 법무장관 후보자를 빼놓고 나머지 후보자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 야당이 비판해왔던 문재인 정부 인사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코드 인사라든지 해전문 인사보다는 좀 전문적인 인사가 기용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지금 조국 수석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 부분을 조금은 시각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그 우리가 역대 지금 이 개각이 있으면 항상 야당은 반대하고 여당은 항상 지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뭐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전체 국가가 상당히 위기의 사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의 이 개각은 말 그대로 기승전 조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국은 특정인 조국이 아니라 예. 우리 국가를 위한 모습으로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계기로 삼았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인데 그 바람은 바람으로만 끝날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기승전 조국을 기승전 조국으로. 예. 정태근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당에서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이제 공격에 호재가 생겼구나라고 해서 상당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는 걸 통해서 아마 사법개혁은 더 어려워졌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공수처를 만들던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던 검찰개혁을 하던 이게 모두 다 입법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더욱더 반발할 명분을 줬기 때문에 저는 사법개혁은 더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거 이전에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노영민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군사 독재도 참아 못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노영민 실장이 그렇습니다. 그때 했습니까? 2011년 7월 달에 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로 있을 때에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의 공식 성명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법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인사고 가장 최악의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렇게 본인들이 문제로 삼았던 내용들을 정말 군사 독재도 못했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럼 우리는 민주 독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오만한 인사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임자검증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개각의 효과를 가장 결정적으로 반감시켜내는 인사가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개각하면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정의당 아닙니까? 박원석 의원 지금 정의당의 정책의장 맡고 계신데 네. 정책의장 입장이 아니고 박원석 의원 개인으로서 한번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개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총선용 개각이라고 총평을 하고 싶은데요. 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번 개각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3명의 겸직 장관이 이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두 분은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시고 한 분은 총선 출마 예정자인데 거기에 1차 방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정부가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문성을 중시한 이번에 이제 8명의 그 후보자 모두가 교수 또는
이 관료 출신입니다. 예. 굉장히 이제 특색이 있는 이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인사에 비해서 굉장히 특색이 있는 그만큼 전문성과 안정감을 중시한 그런 의미에서도 총선용 개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이제 조국 수석이 이번 인사의 하이라이트인데 세 가지 측면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 첫 번째는 어쨌든 이것도 회전문 또 뭐 쓴 사람 또 쓰는 그런 인사 아니냐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민정수석 시절에 인사 검증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검증의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즉 공직에 있으면서 과한 정치성을 드러냈고 어떻게 보면 여권의 야당을 향한 공격과 방어의 선봉장인 것처럼 역할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이제 그런 본인의 그런 포지션 이거를 계속 취한다면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법 집행의 공정성 또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그런 면에서 과연 청문회 단계에서부터 이 조국 후보자가 태도를 바꿀 것인가 라는 측면이 이후에 청문회 과정에서 이 논란의 진폭을 좌우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한 인사인데 큰 감흥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 여부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기용 못지않게 이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댔어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4강 외교를 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고 외교부 내에 기강회의나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았는데 교체가 안 되고 유임됐단 말이죠.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큰 감흥은 없는 안정감은 있지만 이런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개인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정의당의 기본 입장은 검증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판단한다 이겁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뭐 지금까지 나온 논란이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게 기본 입장인데 그래도 청문회 과정에서 또 예. 어떤 문제가 나올지 불거질 수도 모르니까.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최경철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하기 전에 지금 이번 개각이 전체적으로 뭐 무난하다, 평이하다, 감흥이 없다 이런 표현인데 가장 큰 게 역시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의 유임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바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대통령께서 마음에 썩 드시는 바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꾸기가 힘들었다. 그런 고육책이 있는 것이고 예.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보내서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반드시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는 법무부 장관에는 무조건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가야 한다. 예. 그러한 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박상희 법무부 장관도 그렇죠. 그러니까 박상희 법무부 장관도 지난번에 제가 식사할 때 박상희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검찰에 비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사들도 그 앞에 앉아 있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그런 강한 의지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사실 이해는 하지만 사실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서를 갖다가 내각에 다시 기용한다는 것은 결국 내각을 대통령의 꼭두각시, 대통령의 측근들로 채우려는 그런 공정하지 못한 내각, 바른 말 못하는 내각을 결국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작년 말부터 금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인사 발표를.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이번 주 내내 명단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밥은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밥을 따뜻한 밥을 바로 내야 되는데 전기밥솥에 지금 며칠을 묵였단 말입니다. 결국 국민들한테 밥이 다 된 것을 국민들이 아는데도 전기밥솥에 계속 묵히고 결국 묵힌 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시점을 잡은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 조국 수석을 내세우는 데 있어서 아까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영민 실장이 2011년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사다. 그러한 것들을 재현하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가 당당하지 못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스스로 이번 인사는 매우 당당하지 못한 인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경철 의원은 기승전 밥이에요, 보면. 자, 우리 패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두 입이 계신데 어떤 분부터 먼저 듣는 게 좋을까요? 윤기찬 대변인 한번 평가를 해보실까요? 뭐 저도 총선용 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월 달부터 시작된 총선용 개각이 사실상 거의 완성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 운영을 위한 개각이 아니고 현 정부 들어서 사실 국무위원에 대한 활용도를 보면 대통령께서 정책을 결정하면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뿐이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친정 체제가 더욱 강화됐다. 따라서 외교 안보 라인을 바꾸지 않는 걸 보면 외교 안보 장관이 하는 일은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일을 집행하는 일뿐이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내정한 것을 보면 사실 정권을 위한 포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개혁을 주문하고 있지만 검찰 개혁은 사실 국회에서 할 일이고요. 이제는 검찰 장악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권 후반기에 검찰의 사정권으로서 벗어나기 위해서 검찰 견제용으로 실세 장관을 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은 사실상 그렇게 검찰 개혁에 적당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민정수석 당시에 포렌식이라고 공무원들 휴대전화를 받아가지고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논란 또는 위법 위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률 집행을 하시는 분이 이것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법 집행의 자격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조국 수석에 대한 법무장관 기용은 사실 큰 무리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근택 부대변인. 이게 뭐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예.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정의당이었는데 정의당 씨 공식 논평은 어떻게 나왔냐면 장관 수행직에 큰 문제 없다. 무난한 인사다 이랬거든요. 예. 유보한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뭔지 궁금한데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이 조국 수석을 임명한 건 사법개혁을 입법화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어찌 보면 오히려 더 국회 입법이 멀어진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국회와의 문제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검찰과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어찌 보면 검찰 출신 민정수석, 검찰 출신 장관 이런 분이 하다 보니까 개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물론 박상기 법무장관도 교수 출신입니다만 좀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 이런 건 좀 약하지 않았나 해서 저는 아마 조국 수석이 이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과의 관계에서 어찌 보면 약간 검찰의 힘을 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검찰과의 어떤 긴장 관계를 잘 풀어날 것이라 보고요. 실은 총선용이라 하시는데 지금 검찰 정치인 출신들이 입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됐던 겁니다. 모든 언론들이 이분들은 총선 전에 나올 거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고 지금 민정수석이 이제 법무부 장관 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가장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제 권재진 그분은 이제 고검장 출신이라는 건 다 아는 내용이고 결국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의 유임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는 아마 박지원 의원이 잘 얘기했다고 봅니다. 일본과의 전쟁 중인데 지금 이제 과기 정통부 장관의 반도체 부분 이제 서울대 교수님 임명한 것 자체가 최기영 교수님 이분 어쨌든 이제 반도체 역사를 쭉 아시는 분이잖아요. 연구원 분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본과의 어떤 경제 전쟁 중에서 외교 안보 라인 유임하고 과학 기술로 이겨내겠다. 이런 어떤 의지 표명이고 예. 결국 조국 교수는 사실은 검찰 장악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 검찰 출신 아닌 대학 교수가 검찰 장악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검찰이 더 반발할 가능성이 더 많지 장악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약간 기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과도하게 조국 교수가 그다음에 총선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의지는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해서 입법화시켜라. 그게 어쨌든 조국 지금 후보자 임무다 이렇게 준 것이지 그 이후에 정치적인 행보까지 고려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윤기찬 대변인 어떤 말씀? 가장 사실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부당한 면은 뭐냐면 얼마 전에 SNS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한국 정당과 일부 언론이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면 사실 그것은 약간 매국적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게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으로 보면 또 사상적으로 보면 경도된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관계를 다소 좀 달리 해석한 부분이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법무장관 업무 수행에 과연 또는 그런 정당들이 있는 국회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적당한 인물이냐. 저는 사실상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이번 짧게 한마디. 예. 정의당의 입장이 궁금하다 그러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이 자격이나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이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과 이런 걸 검증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때문에 그 점은 당연히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짧게 얘기하면 네. 지금 이제 윤기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이제 정당이라든지 언론 중에 일본의 어떤 논리를 따르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의 지적이 사실은 어느 정도 많이 먹힌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아마 언론 기조도 좀 바뀐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의 업무와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수사라든지 아니면 검찰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뭐 지시를 했거나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뭐 별 관계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로 제가 한 말씀 보태야 되겠는데 한국 정당이라는 게 정자를 빼면 한국당이거든요. 그런 뉘앙스도 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당 내에서 이런 제도적 정당권 내에서 일본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한 사실은 없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해석과 관련돼서 다른 의견은 내놨지만 결국 취지는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대응이 늦거나 다소 좀 지지부진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을 뿐이지 일본의 주장과 거의 부합하는 내용으로 주장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 반대하고 싶은데요. 일본이 가장 주장하는 거는 이제 65년 한일협정의 개인 청구권이 해결됐다는 입장이에요. 그런 논리들이 한국당 측에서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요구하는 제3국의 중재위 설치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동의하는 분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외교적 왜 특사를 파견 안 하냐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만나라 얘기들 어찌 보면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얘기예요. 직접 말은 안 하지만 저는 뭐 그 논리 속에는 일본의 주장을 따르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시간이 자꾸 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요. 네. 지금 두 분 공방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조금씩 곁가지로 지금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한국당이 그 청구권 협정과 해석과 관련돼서는 송원석 의원이 애매한 말씀을 하신 적은 있지만 개인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 중재위 설치 관련해서는 중재위 설치해서 중재에 따르자는 아니고 중재위 설치와 관련된 청구권 협정과 관련된 절차를 따라서 중재를 꼭 설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절차를 따라서 명분을 주지 말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을지언정 중재를 설치하자는 안에 찬성한 적은 없습니다. 자, 다시 개각 얘기로 돌아가지요. 네. 자,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큰 관심이죠. 벌써부터 청문회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잠깐 듣고 패널들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떼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향후 지난 삶을 반추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꼼꼼히 준비해서 국민들 앞에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농부 서해맹산 준비한 멘트가 많네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전혀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적어도 기자들한테 한마디를 한다 그러면 소위 대통령의 비서를 공정한 법률을 집행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거에 대한 어떻든 국민적 불신의 시선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서해 맹산의 정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청문회에서 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뭐 위장전입 문제, 논문 표절.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대통령은 뭐 임명을 강행할 생각을 했으니까 사실은 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되는 17번째의 장관이 될 텐데 제가 조국 후보자한테 바라는 거는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 서해 맹산이라는 말이 나온 그 이순신 장군의 시가 진중음이라고 해서 진중에서 읊다라고 해서 한산도에서 3개의 시를 읊습니다. 저거를 읽었던 게 첫 수인데 첫 수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임금의 발걸음은 서쪽 문으로 떨어지고 왕자들은 북쪽 땅에서 위험에 처했으니 외로운 신하들은 날마다 나라를 걱정해야 하고 장수들은 공훈을 세워야 하는 때이다. 선조가 피난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적어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들을 냉철히 알고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 옥포해전을 나가면서 그렇습니다. 신이 왜구가 들어올 줄을 알고 거북선을 준비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조국의 거북선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정말 절제된 말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진중음 이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분관계 짧은 시 구절을 읊어보지만 글을 길게 하는 것은 아닌 거라네. 이순신 장군은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절제된 마음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요. 적어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셔야 되고 또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이제 배가 12척이 남았으니까 일본 수군들을 명량의 협곡, 울돌목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격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난국 속에서 이 난국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게 참모가 해야 될 일이고 국무위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렇게 정말 저 서해 맹산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폼난다고 마구잡이로 써대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한테 배워야 될 게 뭔가 좀 고민을 하고 청문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재원 교수는 서해 맹산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예, 서해 명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해 명산에 놓은 이야기가 이거지 않습니까? 서해 어용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맹세를 하면 그러니까 물고기하고 용이 감동을 하고 네. 그 산에 또 맹세를 하면 맹산 초목지거든요. 산에 그러니까 산에 맹세를 하면 이게 초목이 알게 된다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예. 저는 조국 수석이 바다에 맹세를 하는데 누가 감동을 하냐면 국민이 좀 감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산에 맹세를 할 때는 저는 초목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좀 이 협치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와 협치의 자세 이것만 좀 제대로 해주신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국 후보자에게 대한 여러 야당의 날선 비판도 어느 정도 수그러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통합의 행보 뭐 그런 부분도 좀 해달라는 것인데 사실은 뭐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한 나름대로 상당히 평가가 상당히 좀 좋았던 걸로 저는 뭐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정의와 개혁에 대한 상당히 그 소신에 찬 여러 가지 언행들에 대해서 많은 박수도 받고 그랬는데 최근에 뭐 서울대 뭐 동문회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이야기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뭐 상당히 비판을 받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지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나름대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평가를 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고무줄 잣대에 의한 이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비판에 대해서는 좀 겸허하게 이 귀를 기울이면서 청문회에 좀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청문회 한번 예상해 보고 있는데 최경철 의원 어떤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조국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당도 이번 청문회에서 뭐 보나마나 그렇게 하겠죠. 그 조국 없이는 못 살아, 그대 없이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결국엔 그러면 2011년도 지금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이 서명한 성명을 냅니다. 이것은 선거용 인사고 방패막이 인사다. 권재진 당시 그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시킨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이런 인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라고 말을 해놓고 이번 청문회에서는 또 꿀먹은 뭐처럼 말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당 내부에서도 사실 왜 해필 계속 조국이냐, 왜 조국밖에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청문회에서 과연 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의 새누리당처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말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반면에 한국당이나 야권도 제대로 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강한 결론을 내려주는 청문회가 되어야지 결국에 대통령이 생각을 고쳐먹지. 결국 그렇지 않다면 계속 돌려막기 인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청문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새누리당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사실은 한나라당 시절에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야당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한나라당의 소위 쇄신파들이 엄청 반대를 해가지고요. 지명이 엄청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얘기하고서도 지금 와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 도대체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정직하고 용감하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당이 돼버렸는지 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 정근택. 아니 지금 계속 뭐 두 분이 예.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결국은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었기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 출신 법무부 장관이 가서 검찰이 장악이 되겠습니까? 물론 인사권은 있어요. 인사권은 있지만 그래도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큰 틀에서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기 마련인데, 그전에 권재진 같은 경우는 고검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장악이 가능했던 것이죠. 교수 출신이 그전에 우리 강금실 장관도 있었습니다만 박상규 장관 검찰 장악 됐습니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마치 지금 검찰을 장악해서 총선 국면에서 수사를 좌우하겠다 이렇게 보는 건 제가 보기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노영민 실장이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불공정한 법 집행 우려 때문에 군부 독재하에서도 못한 일이다. 핵심은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의 비서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과연 법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인 성명을 낸 게 공정한 법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악의 위험한 인사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민주당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핵심이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핵심이 검찰 출신이 아니냐는 것이지. 거기 성명서 한번 보여드려요? 아니 장관이나 수석이 장관 가고 수석이 장관 가는 게 전 정부에서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문제가 그렇게 아니라 하는 걸 군사 독재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노영민 실장이 군사 독재래요, 그게. 제가 그 전까지 민정수석은 대부분 검찰 출신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지금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으로 그러니까 입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논란이 잠시 일었었습니다. 이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노무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당시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 정파가 다름 아닌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 지금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참모를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향후 이 열린우리당의 진로와 또 이 당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조금 서로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좌절되고 난 뒤에 사실 아까 방금 그 두 분이 논쟁을 벌였던 권재진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당시에 그때 당시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군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얘기가 그 이야기, 대통령의 참모라고 해서 수석이라고 해서 갈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권력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자신의 참모를 보내서 어떻게 쓰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 아닐까라는 아마 그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일종의 이 정치적인 이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말 그대로 사업 정의를 실현하고 이 지금 사법 개혁을 위한 이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한다고 한다면 저는 굳이 이 대통령이 참모라고 해서 안 된다는 그러한 그 논리 자체도 약간은 좀 우리가 재고해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잘 들으셨을 겁니다. 박원석 의원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청문회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공방처럼 진행이 되면은 별 결과를 못 남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아까 이제 정태근 의원께서 그 국회 동의서 없는 17번째 장관이 되지 않겠냐 예상을 하셨는데, 자유한국당도 어떤 경우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준비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정치 공방만 오가서는 국민들이 보기에 조국 후보자가 절대로 법무부 장관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안 될 거예요. 한국당한테 스모킹건이 있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논란만 가지고서 낭만 그런 장관 후보자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른바 그 도덕성 검증, 자질 검증의 기준이 되는 7대 기준이 됐든 뭐가 됐든 이와 관련된 결정적 스모킹건을 가지고서 청문회를 수행해야 한국당이 요구하는 그런 낭만이나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자칫하면 정말 태산명동 서일필이 될 수도 있어요. 작년 연말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국 수석 운영이 출석하라 해가지고 운영이 출석해가지고 청문회에 버금가는 그런 공격을 퍼부었는데 결국엔 조국 수석의 판정승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그런 결과를 자칫하면은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스모킹건을 갖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윤기찬 대변인 부실 줄 알았습니다. 예. 네. 그 2000년도 초반인가요? 제 기억에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아마 그 당시 법무장관이 23일 만에 물러난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소위 충성맹 서약인가 이런 취지의 뭐가 이렇게 그 오픈이 돼가지고 안모 그 변호사님이시라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중요한 직위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스모킹건이 없더라도 그런 그 어떤 충성맹세와 비슷한 유사한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그만두게 되셨고요. 또 하나는 법무장관 자리라는 것이 사실은 제도적 권한이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검사 인사권이 있어요. 검찰총장과 협의하지만 물론 대통령께서 임사를 하시지만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게끔 돼 있어서 인사권에 의한 검찰 장악이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무부 민정수석을 하신 이후에 곧바로 가심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셀프 검증한 격이에요. 전관이잖아요, 소위. 민정수석 전관입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는데 본인이 직전에 있던 분이 나와서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면 검증이 제대로 됐겠느냐. 사실 안 됐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무리한 인사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자유한국당은 지금 청문회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할 때는 김진태 의원도 투입하고 이렇게 좀 진영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좀 단단히 준비를 따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이미 본인의 정치적 성향, 야당을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지난 행적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모킹건이라는 게 이미 오픈돼 있다. 이것에 대한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집중해 주시면 좀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야당에 의해서 어필이 되고 이 부분이 대통령이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 이 부분만 남은 거예요. 대통령께서 혹시 도덕성이라든지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행정도 있는데 거기에 전반적인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수님만 하셨기 때문에 사실 민정수석을 하셨지만 법무부 업무에 관련돼서는 어떤 그 능력 면에서는 사실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법무행정이라는 것이 검찰도 있지만 수출입 관리도 있거든요. 네. 인권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도행정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부분이 있고 거꾸로 보면 검찰 장악이 안 되는 것은 민주적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저번에 하신 말씀 중에 윤석열 총장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민주적 통제라는 부분을 어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잘 안 된다는 부분이죠.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는 분을 왜 법무장관으로 추천하셨냐는. 예.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도 인권 문제 지적하던데 아마 그런 부분도 조금 제기하겠죠. 아무튼 곧 청문회 열릴 거니까 그때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